이번 시간에는 다큐냐 극영화냐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독립영화나 영화 연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했으면 좋은 내용인데, 요즘에 사실 대본 쓰기가 옛날만큼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게 스릴러든 뭐든 시큰둥해졌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 일단 어떤 드라마 트로기 기존에 이제 드라마 타이징이 저한테 좀 억지스럽게 이야기를 짜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억지스럽게 짜내는 게 그게 한계에 봉착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풀어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스릴러든 어떤 형식이든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스릴러 같은 경우에 사람을 죽이고 뭐 범인을 찾아내고 이런 과정들이 재미있게 뭐 놓은 영화들도 있지만, 요즘에 그런 것들이 엔간히 재밌게 안 만들면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게 좀 뭐라고 하지, 오히려 좀 잔잔한 영화들, 사실적인 영화들 이런 것들이 더 흥미가 가더라고요. 뭐 가령 장건재 감독의 영화라든지 홍상수 감독의 영화라든지 좀 일상적인 영화, 어떤 사람은 그걸 생활 밀착형 영화라고 이야기하던데, 좀 뭐라고 하지, 좀 현실적인 영화들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어떤 작은 움직임이 큰 진폭을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막 일부러 억지스럽게 이야기를 맞춘다고 누구가 죽고 막 이렇게 하는, 사실 스릴러는 지금 저도 좋아해요. 스릴러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막 가령 TV 드라마를 예를 들게요. 그게 예를 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TV 드라마를 스토리, 그 드라마 타이징을 하잖아요. 막 극작 작업, 뭐 가령 이런 작법을 통해 가지고, 드라마 작법을 통해 가지고 뭐 영화 작법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갈등과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이제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드라마 트루기가. 그런 걸 좀 피하고 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좀 일상적이되 그 일상의 진폭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홍상수라는 기준을 많이 봤으니까 그 장건지 영화의 감독을 참고를 해보기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감독들 일상적인 소재를 조금 더 이제 꿈 이야기라든지 뭐 좀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영화들, 근래 봤던 게 이제 저기 장률 감독의 경주 괜찮죠. 어떤 저력 있게 꾸준하게 밀어붙여 나가면 어떤 나중에 진폭을 좀 크게 가져오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처음엔 좀 지루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영화들, 뭐 장건재 감독의 하루 한여름의 판타지아 같은 좀 잔잔하고, 뭐 인터뷰에다 잔잔한데 나중에 보면 진폭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 홍상수 감독 영화에 워낙 또 이제 일상적인 그런 포착들이나 그런 표현이나 그런 게 뛰어나고, 또 그 외 감독들이 요즘의 흐름들이 어떤 롱테이크로 쭉 배우의 감정을 끊지 않고 좀 일상적인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요즘에 독립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그런 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지는 어떤 관찰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큐와 극영화의 경계와 차이, 이거는 뭐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다큐도 예전에 제가 극영화냐 다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극영화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그 드라마 타이즈된 대본을 제가 글을 계속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극영화를 선택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다큐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뭐 몇 개 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좀 리얼하고 우리 삶을 그냥 반영한, 날 것 그대로 반영한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좀 흥미롭고 부담감 없이 보고, 또 거기에 다큐는 사실 풀려 있어요. 저기 독립 다큐를 보면 상당히 또 긴장감이 풀어져 있고 그냥 우리 사는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극영화는 이제 좀 스토리를 꾸며내는 게 그 당시에는 재밌었는데, 이게 계속 꾸며 넣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2004년에 나온 마이 제너레이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저기 민병국 감독이 가능한 변화들 같은 거는 좀 더 사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뭐 어떤 흘러가는 스토리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억지로 막 갈등과 긴장을 서로 막 엮어가지고 막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리얼한 삶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위험, 경고, 어떤 그 찰나의 어떤 뭐라고 하죠? 긴장, 뭐 이런 것들 포착을 해가지고 찬찬하게 잘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 뭐 마이 제너레이션도 분명히 거기 보면 과장된 요소들이 많아요. 과장 잘 보시면
근데 그게 이제 극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보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있고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제가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 상업 영화보다는 상업 영화는 진짜 뭐 좀 재밌는 걸 찾기가 사실 제 자신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대부분 다 그렇고 억지로 좀 웃기려고 하고 억지로 좀 긴장을 넣다 보니까 그 억지스러움이 저한테 자꾸 전달이 돼가지고 싫어지는데 사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큐도 100%뭐 인터뷰나 인물들 촬영하고 그럴 때 보면은 자기 그 다큐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 앞에서 뭐 어색하잖아요. 감정의 전달이 일단 부자연스러워지고 말도 떠덩거리게 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자기 검열이 일어납니다. 자기 검열. 아 나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나는 이런 이야기만 해야지.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를 볼 거야. 난 솔직해지지 않을 거야. 약간 포장을 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런 다큐가 100% 진실한 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다큐가 그 경우보다 훨씬 더 어떤 그 사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약간 좀 그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그 있습니다. 다큐라는 게 아마 그리고 사실 풍경을 찍는 것도 그래요. 사진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풍경을 고르다 보면 어떤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걸 무시하고 잘라버리고 마치 우리가 어떤 기사를 인용할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딱 기사를 인용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게 그 프레임을 끌고 오잖아요. 거기서도 일종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물며 그 경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게 사실적이다, 100% 사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또 그 경우도 잘 보시다 보면 훨씬 더 다큐보다 리얼하고 자연스럽고 다큐 같은 것들이 많아요. 다큐 같지는 않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저건 사실이야라고 믿고 싶도록 만드는 그 영화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그 영화 스타일이 차라리 다큐보다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볼까요? 일단 요즘에 뭐 비디오로그 많이 유행하잖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그 자기가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찍는 이렇게 뭐 그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카메라하고 저하고의 관계나 거리는 1m 한 30cm, 50cm 이렇게 되고 아무런 거리낌 없는 관계죠. 그냥 제가 찍고 싶을 때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냥 막.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이런 것까지 올려도 되나 하는 검열은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를 올렸다가 괜히 욕먹거나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 검열은 최소한도로 하겠지만 어떤 거리감이 없을 테고 이런 게 이제 영화적으로 보면 이제 여배우 민나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여배우 세 사람이 이제 캠코더를 하나씩 들고 자기 사생활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로 영화로 만들어서 한 게 있는데 그게 물론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보면 다른 사람이 그 배우를 찍어주는 장면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찍는 스타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취재원하고 취재자하고의 관계가 특별하게 없고 일체화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저는 비디오로그 요즘에 이제 비디오로그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페이크 다큐하고는 또 이제 그 좀 관계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찍어주는 사람하고 찍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큐멘터리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찍어주는 사람이 친구다 그러면 좀 그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말을 할 거예요. 친구야 어저께 뭐 술 먹었는데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막 편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KBS 방송에서 와가지고 저기 어저께 뭘 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막 이게 인터뷰 당하는 사람 머릿속에서 굴려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좀 말할 때도 의식해지고 아무래도 이게 시청자들이 몇십만 명이 보고 이런다는 강박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튜브는 그냥 막 지나가면서 보고 얼마 안 된 사람이 보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카메라를 쥐고 있는 사람하고 취재를 당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영상의 1차적으로 영상의 어떤 그 뭐죠? 어떤 1차적인 관계를 형성하겠죠. 근데 비디오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취재를 해서 올리잖아요. 본인이 일상생활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는데 저도 뭐 몇 군데 보고 있어요. 좀 고나고님 채널하고 이제 해피시아님 채널, 해피시아의 혼자 놀기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김갈릭님이라고 좀 그분도 있고 보면은 또 이게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나고님 같은 경우는 좀 자유분방한 분. 그리고 김갈릭 그분은 이제 좀 거침없고 좀 솔직한 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보고 싶지나 뭐 채마태님 같은 경우에 좀
요즘에 20대들이 어떻게 이러고 놀고 이런 말투를 하고 이렇게 재밌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다 뭐 유튜브 우리가 노는 거다 구분을 굳이 두지 않고 재미있게 좀 생활해 나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장면, 좀 유쾌한 장면들도 굉장히 많아요. 최마태님이 원래 이제 그거죠. DSLR로 카메라 찍는 법을 이제 최마태의 포스트 IT라고 뭐 그런 채널을 하면서 그게 진아 씨가 나오고 하여튼 또 별도의 또 채널을 만들고 그게 리플이라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브래드 스튜디오에서 하는 내 여자들의 수다 이거는 좀 약간 달라요. 세팅이 좀 다른데 일단은 이게 비디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는 일단 볼 때 매력은 그분들한테 친밀감을 느끼죠.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분방함, 쾌활함, 유쾌함, 솔직함 그리고 그분들의 사생활을 보면서 사실 이게 비디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엿보기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지켜보자,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자 이런 재미 있잖아요. 그리고 방안이 어떤지, 가방 안에 뭐 들고 다니는지 뭐 그것까지는 궁금하지는 않던데 대체로 일단 그분들의 동선이나 사생활, 어떤 일을 나갈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엿보기 심리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만족시켜주니까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매력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그 피사체하고 그러니까 모델, 배우하고 친밀감을 느끼는데 이 친밀감은 독특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 분들이 사소한 그런 걸 해도 뭐 물건을 사거나 뭐 사소한 잘못을 하거나 뭐 사소한 그걸 꺾어도 우리가 좀 재밌게 느끼고 진폭을 크게 느끼죠. 그런데 이제 페이크 다큐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볼까요? 그분들이 취재 당하는 분들이 어떤 큰 사건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멀죠. 1km. 이게 이제 비디오 로그 하는 분들하고는 한 1m, 2m 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저기 이제 다큐멘터리나 페이크 다큐 하는 분들하고는 100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거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과장된 행동, 과장된 사건, 큰 사건들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그래 하고 재밌네 하고 보는 거고 비디오 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 바로 옆에서 친구가 뭐 동생이 뭐 자식이 조카가 이야기해주는 삼촌 뭐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 너 귀엽다 재밌다 재밌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진폭이 좀 작더라도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거고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비디오 로그하고 페이크 다큐하고 다큐멘터리하고 그 엄청난 차이 그 경우하고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아프리카 TV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몰랐는데 또 유튜브에 초기에 이제 뭐 사람들이 왜 그리 보지 몰랐는데 이제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재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브래드 스튜디오의 그거는 좀 약간 구성이 좀 달라요. 여자 4명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 보면은 이게 내 여자들의 수다라고 치면 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대체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카메라 세팅 이런 해가지고 그 이야기 놓는 것 자체는 약간 좀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즉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우하고 다큐멘터리하고 결합된 형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대 여자들의 어떤 느끼는 감정이나 일상 그 연애 이야기 이런 것들 회사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정한 분위기에서 또 내 사람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다큐적인 분위기를 분명히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도 페이크 다큐적인 것도 있고 극영화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극영화하고 다큐하고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약간 좀 특이하게 특이하진 않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큐처럼 불론도 않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일단 느끼는데 자세하게 보면 연출된 상황들과 대사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사실 페이크 다큐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페이크 다큐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영화인데 사실은 페이크 다큐는 극영화인데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려고 하는 극영화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드라마 중에 보면 영화 중에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참여했던 작품들 중에서도 페이크 다큐가 몇 번 있었고 있었는데 이 페이크 다큐로 사람들 관심을 끄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극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극영화 찍던 연출자나 PD들이 좀 새로운 거 없냐? 다큐적인 거 해볼까? 근데 다큐 자체는 못하니까 극영화 하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를 한번 해볼까? 뭔가 새로울 것 같은데라고 접근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만든 페이크 다큐 중에 한 개도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 생각해 보니까 다 이게 가짜티를 너무 내는 거지. 찍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느낌을 너무 내는 거지.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극영화하고 이게 페이크 다큐하고 차이점을 가령 제가 친구들하고 모였어요. 이렇게 야, 내가 요번에 강원도에 갔는데 진짜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래? 하고 이야기를 해요. 쫙 이야기, 지체지체 이러는데 그 남자가 뒤에서 하고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막 다 이야기를 해서 결말까지 다 이야기했어.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됐어. 내가 겨우 이렇게 너한테 살아와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어디 뻥 치고 있네? 그러면서 진짜야? 진짜 그런 일 겪었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극영화예요. 이제 극영화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 스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걸 이야기해 볼게요. 나 알지? 내 카메라 찍고 다니고 이걸 가지고 이번에 강원도에 가가지고 내가 찍어 온 그거야. 무섭지? 진짜 끔찍한 이야기야. 진짜 내가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가지고 자, 한번 봐봐. 그러면서 찍어 온 거 6mm 찍어 온 거 한번 봐봐. 그러면 눌러줬어. 사람들이 TV 연기를 보는 거야. 한 10분 지나다가 에이 짜고 찍었네. 근데 이게 100명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재밌게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 20분 이상 못 보겠더라고. 10분, 20분. 참아줘도 20분. 뭐 짜고 찍은 게 다 표가 나는데 다 이게 뭐 카메라 이게 나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카메라부터 박살내지 어떻게 뭐 이 카메라를 두고 다른 것부터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거는 누가 카메라를 들고 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하겠어요. 나쁜 곳에 있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라면 당연 카메라부터 없애버리겠죠. 근데 카메라가 무사하고 사람은 죽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게 극영화가 등장한 게 극영화가 이제 우리가 극영화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가짜 티를 안 내고 내부에서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극단되는 게 저는 극영화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오히려 다큐보다 극영화가 오히려 다큐를 넘어서는 사실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페이크 다큐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것 같더라.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페이크 다큐 중에 재난 영화가 있었죠.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뭐 핸들드로 찍고 그거는 저도 재밌게 봐서 재난 영화인데 그 사람이 겪는 그것만 계속 보여주고 긴박감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딱 갇혀가지고 어떤 정보의 정보가 이제 제한되면서 다루어지는 그런 건 재밌게 봤는데 딱 그 하나 재난 영화 그거 외국 재난 영화 페이크 다큐는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극영화죠. 보여주는 것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 찍어온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입장을 제가 보는 관점을 설명하는 거지 뭐 이게 사실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아마 그 페이크 다큐를 찍으시는 좀 크게 찍으시는 분들은 뭐 생각을 해보시겠죠. 페이크 다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령 이게 취재원이라고 볼까요? 이제 이 취재원 그 배우들이겠죠. 페이크 다큐 안에 배우들 보이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카메라 색깔이 좀 이래가지고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 든 사람 그다음에 관객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 카메라를 든 사람은 배우죠. 그럼 이 사람은 극영화적 연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무리 이 사람이 다큐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거고. 이 카메라에 찍고 있는데 문제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 보통 촬영 감독이에요. 이 뒤에 보면 촬영 기사가 카메라를 들고 이게 촬영 역할을 맡은 배우의 손을 대신해서 찍어주는 거죠. 어깨를 걸친다든지 하면서 동선을 맞춰가지고 두 사람이 찍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이 배우의 리액션을 보고 연기를 하는데 카메라에 정작 당기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극영화식 스타일로 당기는 거고. 근데 이게 관객은 그걸 다큐로 받아들여야 될지 극영화로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니까 일단 다큐인가? 근데 보니까 극영화, 극장에서 보니까 극영화겠죠. 그렇게 보러 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다큐 같은데 다큐가 아닌 것 같아. 짜고 친 것 같아. 뭐 짜고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몰입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다큐처럼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혼란만 주는 거지. 그 반발심만 생기고. 그런 게 제가 보기에 지금 국내 페이크 다큐의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최소한 그 페이크 다큐가 좀 다큐스럽지 않다라고 느낀 분들이 저 말고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 너무 티가 난다.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로 보이려고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려고 한 그 페이크적인 부분이, 가짜 부분이 너무 티가 난다 라고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감이 상당히 멀죠. 이 사람 배우하고 시청자하고의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사실. 이게 배우하고 촬영기사가 있고, 또 여 뒤에 이제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이 원래 이제 배우의 액션을 봐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여기서 아무리 막 엄청난 쇼를 해도 관객들이 보기에는 아이 짜고 찍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극영화라면 이제 드라마타이즈라면 이게 몰두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해요.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부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몰입이 첫 번째죠. 뭐 우리가 뭐 브레이트처럼 뭐 독자적인 뭐 그런 걸로 몰입이 안 되게끔 하면서 예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업영화나 뭐 이거 몰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몰입시키기 위한 방편이 이제 다큐적으로 몰입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몰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많지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뭐 이거는 뭐 서버성 뉴스나 기파랑의 대학생활, 이건 사실 페이크 다큐, 이것도 페이크 다큐긴 해요.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이 이제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데, 사실은 요거도 이제 촬영기사가 여기 뒤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카메라로 다 찍는 거죠. 촬영기사가 찍는데, 대신에 이제 이 시점이 1인칭이죠. 이 들고 있는 시점이 1인칭인데, 일단 연극이 하는 사람이 1인칭 시점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상관없죠. 뭐 실제로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 하지만 관객들은 알고는 있죠. 아, 얘는 실제로 뭐 스마트폰 화질이 이렇게 좋을 리는 없는데 하고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이미 이제 내용상에서 가정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게 그 시청자들이 우리 설정해둔 형식과 틀을 일단은 받아들여 줄지 안 받아줄지의 문제인데, 그 내용이 좀 친근감이 있으면 받아주겠죠.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을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는 건데, 보면은 이제 일단 1인칭으로 가짜로 찍었지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찍은 컷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섞은 거죠. 3인칭이라면 기존의 극영화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핸드폰 들고 있고 막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제 카메라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번갈아서 보여주는데, 이게 소재 자체가 좀 가볍고 친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부감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재가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도 이게 3인칭 시점이 페이크 다큐에서 3인칭 시점을 싫어하는 게, 3인칭 시점이 극영화적 스타일이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오히려 저는 3인칭을 볼 때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이런 걸 바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 다큐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는 CCTV다. 근데 CCTV가 사이즈가 보면 이제 풀샷, 그 극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풀샷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질구레한 감정까지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동선 정도 보여주고 이런 건데, 사실 그 인물 안에서는 굉장한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제가 말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고민하는 단계의 이야기라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강의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만 페이크 다큐, 저 같은 경우는 페이크 다큐를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접하고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계속 개척을 해나가면, 실험을 해나가면서 개척을 해나가는 거지, 그렇게 뭐 페이크 다큐가 성공하기가 쉽지도 않고, 거기에 그 어떤 공감을 일단 얻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페이크 다큐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브이로그, 비디오로그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건 저도 지금 이제 극영화하고 다큐하고 어떤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나가고 공부를 해나가고, 또 실험적으로 또 영상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도 좀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지, 탐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보아왔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뭐 정답도 아니고 하나의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아마 저 말고 또 페이크 다큐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관점이 있을 거고 그러겠죠. 예.